네, 14장, 네, 트랜스포트 레이어. 지난 시간에 어저께 3계층까지 IP 프로토콜과 IP 버전 4 및 버전 6 주소 서브네팅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로 이제 그 위의 계층의 전송 계층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챕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이미 설명한 내용, 엔드-투-엔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데이터 전송 측면을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다루고, 실제 이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TCP 및 UDP 프로토콜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프로토콜을 이해한다,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헤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헤더 프로토콜의 동작이나 기능, 역할은 모두 다 그 헤더에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드별로 그 헤더 내에 있는 필드들을 정확히 이해만 하신다면 그 프로토콜의 동작, 기능,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또는 티칭이 가능하겠죠. 이어서 4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폴트 어드레스 16개짜리 출발지 및 목적지 폴트 어드레스가 있어서요. 폴트 넘버에 대한 간략한 개관. 그 이후에 실제 이제 TCP라는 프로토콜이 UDP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지만 IP 프로토콜이 지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전송 관련한 어떤 보장성,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TCP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및 신뢰성, 플로우 컨트롤 이런 것들을 뒤쪽 부분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첫 번째 섹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서 여러 번 소개한 내용 또는 보신 그림이 또 중복되게 나오죠. 전체적으로 4레이어드, TCP/IP 4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위 계층, 하위 계층과는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가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송 계층에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이건 5가지다, 4가지다, 6가지다, 그거를 명확하게 몇 가지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통신의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목적지에 적절하게 잘 전달하는 것,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각각의 TCP 세션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트래킹을 하느냐, 그리고 사용자의 메시지,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하고 재조립하느냐, 헤더는 어떠한 헤더를 붙이느냐, 그 다음에 여러 다중 TCP 세션들을 어떻게 또 서로 구별을 하고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능을 트랜스포트 계층이 어떤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지. 여러 번 보신 그림이지만 전송 계층의 위치와 위아래 연결되어 있는 프로토콜을 다시 도식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 슬라이드는 TCP 베이스 오퍼레이션, 앞서 간략하게 소개한 TCP의 그러한 역할, 책임, 리스폰시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떠한 또 세부 동작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리는 여기서 보면은 사용자 데이터를 분할된 사용자 데이터를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세그먼트에 대한 넘버링, 그 다음에 트래킹 이런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보낸 목적지 장치로 보낸 세그먼트가 목적지에 잘 도달을 했는지 수신 장치로부터의 수신 확인 이런 것도 하고요. 혹시라도 전송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세그먼트가 있다면 재전송을 한다든지, 또는 수신 장치 측에서는 내가 수신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데 수신하지 못해서 어널리시스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퀀싱에 대한 거는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efficient rate라는 게 있죠. 송수신 장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속도, 뭐 크게 봐선, 넓게 봐서는 속도, 어느 정도 빠르기로 주고받느냐, 뭐 이런, 그쪽에 나오겠지만 이런 건 플로우 컨트롤이라든지 윈도우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송 계층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프로토콜인 UDP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TCP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UDP는 전송 계층에서 가능한 빠른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수신한 데이터를 올려주자라는 것이 최상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에프 딜리버리만 하고 앞서 TCP 프로토콜에서 요약한 몇 가지 주요 기능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것은 하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TCP에서 하는 역할과 동일하게 하는 거는 폴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것밖에는 없다. 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에는 이러한 두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서비스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통신 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TCP를 쓸지 UDP를 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은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에서 간단하게 한 4가지 사용 예가 나와 있지만 적절하게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별로 사용이 돼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거로 UDP의 경우에는 VoIP, VoIP의 경우에는 IP 텔레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간성 트래픽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세그먼트 또는 패킷의 오류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통신을 해야, 즉 가능한 빨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UDP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메인 네임 레졸루션 같은 거 또 예를 들은 이유는 이거는 이제 리퀘스트가 가고 리플라이가 오는 그런 건데 리플라이가 꼭 안 오더라도 물론 리플라이가 와야 되겠지만 TCP처럼 내가 요청한 또는 보낸 정보가 무조건 100% 확실하게 도착하고 수신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리퀘어먼트는 없는 그런 서비스로서 여기 예를 들어 놓았고요. TCP는 SMTP, Simple Mail Transfer 프로토콜이죠. IMAP, 수신하는 프로토콜이고, 이메일, HTTP, 월드와이드 웹 트래픽 같이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연 요소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 어떤 파일들을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태에서 단 한 비트의 어떤 전송 오류라도 있으면은 전체 메시지의 인테그리티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트래픽들에는 TCP를 쓴다. 그래서 이 중간에 그림 아래에 보면은 UDP의 property 특성이죠. TCP의 그다음에 특성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CCNA 시험 같은 거 볼 때 UDP와 TCP의 특성 비교하는 문제는 비교적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섞어서 많이 문제를 요리조리 만들어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TCP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입니다. TCP는 크게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션을 먼저 만든다.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달을 인슈어한다. 확실하게 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순서로 이게 말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송수신 장치 측면에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킷이 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세션에서 그러니까 원래 같은 메시지에서 세그멘테이션 된 세그먼트나 IP 패킷들이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신 장치에서 오더드 딜리버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적어놓은 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로우 컨트롤, 수신 장치의 어떤 메모리 상태, 프로세스의 어떤 로드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전송 속도를 이제 송수신 장치 간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이제 TCP/IP 프로토콜의 실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헤더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림을 개략적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줄은 IP 데이터그램 헤더와 마찬가지로 4바이트, 32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2비트짜리 이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20바이트가 역시 IP 패킷 헤드와 유사하게 mandatory 필드, 꼭 있어야 하는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필드들을 살펴보시면 이 4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인 프로세스를 구분해야 하는 또는 프로토콜을 구분을 해야 하는 정보로 소스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16비트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서 슬라이드들에서 정리했던 이러한 기능 중에 이 same order delivery라는 거를 그 다음에 확실한 ensure reliable delivery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필드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얘기죠. 시퀀스 넘버. 말 그대로 일련 번호이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메시지를 세그멘테이션 하게 되면은 그게 10개로 세그먼트가 됐든 100개로 세그먼트가 됐든 그 세그멘테이션 넘버를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붙여서 이 오더드 딜리버리가 되게끔 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 필드를 사용을 한다. 그 아래에 있는 acknowledgement number 필드는 수신 장치 측에서 송신 장치로부터 어느 정도의 송신 장치가 보낸 쉽게 얘기하면 세그먼트들을 잘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필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에러 랭스가 있네요. TCP IP와 마찬가지로 이 옵션 필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비트를 이용을 해서 20에서 최대 60까지의 수를 표시할 수 있는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6비트는 reserved, 예약된 비트로 추후 추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나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컨트롤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필드들인데요. TCP가 가지는 앞서 간략하게 남아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기능들 또는 통신 세션에 대한 관리, 수신 확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한 비트가 이제 6개 있어요. 컨트롤 비트니 컨트롤 플래그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컨트롤 플래그는 아마 뒤쪽에 다시 한번 언급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TCP 전송이라는 거는 송수신 장치 간의 세션을 만들고 세션을 유지 관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통신이 끝나면 잘 클로즈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컨트롤 비트 중에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비트나 파이널 비트, 즉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세션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세션을 끝낼 때는 파이널 비트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나 acknowledgement 넘버가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acknowledgement 넘버 필드를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이 컨트롤 비트가 또 있습니다. A 컨트롤 비트가 있고 이 TCP 헤더 필드 중에 보면 정확하게는 urgent 포인터라는 값이 들어가는데요. 이 긴급한 데이터를 보낼 때 그러니까 쭉 순차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 보내진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수신 장치에서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TCP 세션에서 긴급하게 수신 장치에서의 어떤 처리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얼전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얼전 데이터는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로드에 어느 위치까지가 얼전 데이터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포인터고요. 이 얼전 포인터 필드가 유효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컨트롤 필드에 얼전 플래그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필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잠깐 언급했듯이 윈도우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해서 TCP는 송수신 장치 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한 번에 지금 현재로서는 송신 장치가 수신 장치로 별도의 추가적인 수신 확인 메시지 응답 없이 연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윈도우 사이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통신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신 장치의 상태에 따라서 윈도우 사이즈는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크기는 최초에는 TCP 세션을 만들 때 세션 이스태블리시 할 때 그때 이제 초기 값을 세팅을 하게 되어 있죠. 필요할 경우 옵션 필드에 있는 윈도우 스케일 팩터라는 또 값이 있어요. 그것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주고받을 데이터의 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선 필드인데요. 말 그대로 이 헤더, TCP 헤더의 어떤 그 인티그리티를 확인하기 위한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드고요. 얼전 필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TCP 헤더에 대한 필드들에 대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또 자세한 내용이 폴스 컨텐츠하고 입장에 동일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TCP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FTP, SMTP, Secure Share HTTP들이 TCP를 쓴다라고 어떤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 섹션은 이어서 이제 TCP에 이어서 UDP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UDP는 폴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프로세스 구분을 하는 것 외에는 앞서 TCP가 했던 그 어떠한 추가적인 컨트롤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UDP 헤더의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이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렇죠? 8비트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좀 라인이 안 맞았네요. 8비트만 가지고 있고 바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붙는 그런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책섬도 마찬가지. 랭스는 이 UDP 세그먼트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16비트 필드가 되겠습니다. UDP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이 슬라이드 우측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보여주고 실제 CCNA 시험, 서티피케이션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UD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TCP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쭉 좌측에 나열을 해놓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TCP하고 UDP하고 매칭시키는 그런 시험 문제들도 상당히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폴트 넘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폴트 넘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UDP나 TCP 헤더의 첫 부분에 각각 16비트씩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필드들이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2계층 맥 주소, 3계층 IP 주소, 4계층 폴트 주소까지 쭉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스 폴트하고 3계층의 IP 어드레스를 통합 같이 해가지고 이 소켓이라고 부른다라는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켓
통신 또는 소켓 주소를 알게 되면은 유일무이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찾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설명이 다시 중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잘 아시겠지만 포트 넘버는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2의 16승의 경우 가지수의 포트 넘버를 well-known port address, 그 다음에 registered port address, 그 다음에 private 또는 dynamic port address라고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well-known port number는 말 그대로 서버 측에서 사용하는 어떤 포트를 오픈시켜 놓고 서비스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측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리퀘스트를 받기 위한 주소로 쓰는 거죠. well-known port address를 써야만 클라이언트들이 해당하는 well-known port address를 찾아와서 리퀘스트를 하게 되겠죠. 물론 어떤 보안 이슈 때문에 registered port 쪽의 레인지나 private port address 등을 사용을 해서 자기가 특별한 클라이언트 또는 특별한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다른 포트 넘버를 물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기술에 대한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well-known 포트는 뭐 이메일 서비스다, 웹 서비스다, 뭐 DNS 서비스다 이와 같이 잘 알려진 포트 넘버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자세한 설명이 표에 나와 있는데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well-known 포트 넘버들이 있는데요. 숫자하고 그 포트 넘버에 해당하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뭔가를 일일이 다 암기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NA 역시 마찬가지로 서티피케이션 시험 같은 데서는 DNS라든지 또 HTTP나 SMTP는 물론이고요. Secure Shell, FTP, DHCP, 그다음에 TFTP 이런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well-known 포트 넘버는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전공이라고 할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표에 나오는 프로토콜 또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포트 넘버 정도는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좀 암기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TCP 커넥션에 대한 상태를 살펴보는 netset이라는 커맨드 프롬프트에서의 커맨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일반 사용자가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내 PC에 원하지 않는 TCP 세션이 열려 있다거나 하는 거는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또는 뭔가 좀 의심이 되는 세션들을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로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TCP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TCP는 쪽에서 well-known 포트 넘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 쪽에 특정 서비스를 개방해 주고 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HTTP, 소스포트 80, SMTP, 소스포트 SMTP니까요. 25번 이런 걸 열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바로 이러한 포트를 리퀘스트를 TCP 트래픽 세그먼트를 만들 때 이러한 포트 넘버를 목적지 포트 주소로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은 서버로부터의 응답은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일반 포트 번호를 목적지 주소, 그 다음에 자신의 포트 넘버를 출발지 포트 넘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의 가장 처음에 수행해야 하는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에 대한 것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크게 3-way handshake라는 용어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두 디바이스 간에 메시지가 3번 오고 감으로써 세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A가 B로 제일 처음에 보시면 SYN, SY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Synchronization이라는 그 메시지인데요. 이거 해석하는 거는 물론 여기에 헤더 필드 값을 다 적지는 않았고요. 헤더 필드에 있는 시퀀스 넘버하고 컨트롤 필드에 있는 그 싱크, 이게 컨트롤 필드 5번째 그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팅을 하고 시퀀스 넘버는 100으로 해서 뭔가 세그먼트를 하나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수신한 디바이스 B는 TCP 헤더를 분석을 할 때 컨트롤 플래그에 싱크 필드가 세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 A라는 장치가 지금 나하고 TCP 세션을 만들고자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면 D 측에서는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ACK라고 하는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그 플래그를 세팅을 해가지고 보내주게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CK 값은 아까 TCP 세그먼트 헤더에 있는 Acknowledgement 넘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Acknowledgement 넘버는 101로 가지 않습니까? 시퀀스 넘버를 100으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Acknowledgement 넘버를 101로 해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거는 컨셉츄얼한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실제의 시퀀스 넘버나 이런 Acknowledgement 넘버는 바이트 단위의 그 데이터 값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개념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100번을 보냈으니까 이제 나는 101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보낸다고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번을 받았으면 100번을 받았다고 에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과거 실제 그러한 통신을 하는 프로토콜도 있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고속통신 시대를 이미 넘어오고 나서는 수신한 모든 이전, previous 세그먼트들에 대한 acknowledgement를 한꺼번에 한다라는 측면에서 수신 장치는 내가 다음번으로 받아야 할 세그먼트의 번호가 몇 번인지를 줌으로써 그 번호보다 작은 값의 모든 세그먼트들에 대한 수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한 내가 필요로 하는 다음번에 수신해야 하는 acknowledgement 세그먼트 번호를 여기다가 기입을 하는 거죠. CTL 필드, 컨트롤 플래그에서는 요 에크 필드를 세팅을 함으로써 다시 이거를 수신한 A라는 장치는 ASK 필드 넘버를 확인을 하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A라는 장치가 보낸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시지에 대한 acknowledgement고요. 또 추가로 여기 시퀀스 넘버하고 컨트롤 필드 싱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게 TCP는 양방향 통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가 A로부터 B로 전송하는 채널과 B에서 A로 가는 채널, 다시 말하면 세션이 송수신 세션이 각각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B는 여기서 보낸 시퀀스 넘버 300은 이 세그먼트의 시퀀스 넘버이고 거기에 포함된 컨트롤 플래그 싱크는 B 입장에서 A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션을 이스태블리시먼트 하기 위한 싱크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이제 A는 내가 이미 보낸 싱크에 대한 응답은 받았고, B가 보낸 싱크에 대한 응답을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렇죠? 여기서 컨트롤 플래그 에크만 세팅을 해서 보내고 있죠. 300번을 받았기 때문에 acknowledgement 필드는 301번이 됐고요. 지금 보내는 established 하고 해서 3번이라고 표시된 이 세그먼트는
이전에 100번을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번 세그먼트라는 의미에서 101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혹시나 분야가 좀 다르거나 처음 듣는 분이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후에는 이 단계 3-way 핸드쉐이크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음에는 이 두 디바이스 사이에 계속 시퀀스 넘버하고 액놀리지먼트 넘버를 계속 증가시켜가면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신이 끝나면 이와 같이 세션을 터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A에서 이 상황에서는 A가 먼저 B로 이게 이제 파이널이라는 뜻이죠. 핀 플래그를 세팅을 해서 보내고요. 그것에 대한 에크를 보내고, 역시 마찬가지로 B는 1번하고 2번 과정을 거침으로써 A에서 B로 세션이 클로즈가 되는 거고, B로부터 A로의 세션은 이제 3하고 4를 거쳐서 클로즈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TCP의 4-way 핸드쉐이크, 4번 메시지가 왔다 가기 때문에. 왜 그러면 3-way 핸드쉐이크처럼 이 4-way 핸드쉐이크도 요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굳이 번거롭게 나눠서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세션을 만들 때는 둘이 동시에 세션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피드백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터미네이션 하는 경우에는 한쪽 방향의 통신은 완료가 됐지만 다른 반대 방향의 통신은 아직도, 다시 말하면 A는 B로의 데이터 전송이 끝났지만 B는 아직도 A로 데이터를 전송할 게 있다면 그 세션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2번과 3번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나눠져서 표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이어서 3-way 핸드쉐이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추가로 되어 있고요. 3-way 핸드쉐이크에 사용했던 이 컨트롤 플래그들, 여기서 아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한다라고 이 컨트롤 비트들, 컨트롤 플래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도 자세히 나오죠. urgent 플래그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 urgent 포인터 값과 같이 연동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데이터의 어느 부분까지가 긴급 데이터인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플래그는 에크가 세팅이 되면은 바로 이 액놀리지먼트 넘버 필드가 유효함으로 이거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줍니다. 푸시는 말 그대로 푸시하기 위한 푸시 플래그가 되겠고요. RS는 세션 리셋입니다. 어느 기술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그 장치들이 100% 완벽하게 오류 없이 동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수신 장치 간의 시퀀스 넘버나 액놀리지먼트 넘버가 꼬였다거나 통신이 아무래도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거나 할 경우에는 세션을 좀 리프레시 또는 리셋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플래그가 되겠다. 핀이나 핀은 아까 이제 앞서 3-way and 4-way 핸드쉐이크 설명할 때 플래그로서 사용되는 플래그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TCP 3-way 핸드쉐이크에 대한 비디오 데몬스트레이션이 아주 잘 14.5.5 섹션에 나와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Reliability and Flow Control에 대한 건데요. 다음 섹션은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냐면 이 좌측의 장치에서 우측의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것이 원래 왼쪽에 있는 장치가 만들어서 보낸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고 이게 일부 세그먼트들이 뒤바뀌어져서 도착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신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버퍼에 메모리에 담가놓고 있다가 이거를 다시 시퀀스 넘버에 따라서 재조립하는 그런 동작을 TCP 리시버는 한다라는 설명하는 슬라이드고요. 요거에 대한 비디오 데몬스트레이션이 또 14.6.2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스에 대한 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TCP가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에 대한 도식적인 설명인데, 이 도중에 보내는 지금 총 10개의 세그먼트를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2개가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 TCP 세그먼트가 실제로 전송이 되는 거는 IP 데이터그램 헤더에 인캡슐레이션이 되고 다시 레이어 2 프로토콜에 인캡슐레이션이 되고 피지컬 미디어를 통해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하위 계층이 릴라이블한 딜리버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적으로 전송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TCP는 모든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총 10개를 보냈는데 2개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B라는 B 측에서는 acknowledgement를 필드를 3으로 해서 A에 리플라이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말인 즉슨 A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B는 내가 보낸 세그먼트 중에 3번을 포함해서 이후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3번과 4번을 못 받았다는 얘기지만요. 3번 이후에 데이터를 못 받았구나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3번과 4번을 못 받았는지 아니면은 3번부터 10번을 다 못 받았는지는 A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B는 그러니까 수신 장치는 내가 시퀀셜하게 내가 기대하고 있는 세그먼트 그 시퀀스 넘버들을 쭉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와야 할 세그먼트가 안 들어오면 그냥 그 세그먼트를 딱 꼬집어서 응답을 한다라는 얘기죠. 액놀리지먼트를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번 이후의 모든 다른 세그먼트들을 다시 재전송하는 중복된 전송이지만 재전송해야 하는 이제 그런 규정하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도에서는 모두 다 정상적으로 수신이 됐네요. 그래서 B가 acknowledgement 11번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왜 굳이 이러한 두플리케이트 세그먼트를 계속 보내냐, 이건 낭비 아니냐 라고 해서 또 이제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송 실패한 데이터만 보내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Selective Acknowledgement라고 있는데 이거는 두 호스트 간에 처음에 세션 이스태블리시 할 때 어떤 저기를 negotiation을 해야 돼요. 여기서 좌측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optional TCP features called selective acknowledgement negotiated 이런 during the three-way handshak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두 장치 간의 negotiation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 그 전제 하에 만약에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3번, 4번이 전송 실패했을 때 B는 acknowledgement 3번, 내가 지금 3번 세그먼트 이후께 필요한데, 재전송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5번에서 10번은 내가 이미 잘 받았으니 그거는 보낼 필요가 없다. 이것에 대한 거는 3번 이후 세그먼트 중에 5번에서 10번까지는 내가 선택적으로 잘 수신했다. 셀렉티브 액놀리지먼트를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샌더가 A라는 장치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서 3번하고 4번만 보내고 10번 이후에 11번, 11번 이런 식으로 보내는 이런 메커니즘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 로스 앤 리트랜스미션에 대한 좀 더 아주 스마트한 설명이 14.6.4 비디오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겁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플로우 컨트롤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죠. 이 두 장치 간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TCP 세션 이스태블리시 3-way 핸드쉐이크 시에 우리 서로 한 번에 상대편의 수신 확인 메시지 액놀리지먼트 수신 없이 최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를 협상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고요. 지금 이 예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10,000바이트로 협상이 되어 있네요. 더불어서 MSS, Maximum Segment Size라는 것이 있어요. MSS는 1460바이트로 니고시에이션이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퀀스 넘버 1번 해가지고 1460바이트가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그먼트 역시 이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를 1460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1460씩 이렇게 날아갑니다. 아까 이전에 본 그림과는 달리 여기서 시퀀스 넘버가 1씩 증가한 게 아니라 지금은 1460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설명드릴 때 실제 시퀀스 넘버는 전송하는 TCP 세그먼트의 페이로드의 바이트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성공적으로 수신한 목적지 장치에서는 어떠한 응답을 보내냐면 2920번 바이트까지 잘 받았으니 내가 기대하고 있는 다음번 수신해야 하는 TCP 세그먼트의 시퀀스 넘버는 2921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ECK 2921 이렇게 해서 보내죠. 윈도우 사이즈도 함께 특별히 전송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의 윈도우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응답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1460바이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1460바이트를 추가적으로 보냈으니까 이전에 2920에 1460이 더해져서 4380바이트까지 보낸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크 번호가 다시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맥시멈 사이즈 세그먼트를 보통 일반적으로 1460으로 하느냐,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전에 그 MTU라고 기억하십니까? Maximum Transmit, 여기 다시 나왔네요. 이터넷 Maximum Transmission Unit. 이터넷은 실어 나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한 번에 최대 1500바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IP 패킷 또는 TCP 세그먼트가 1500바이트보다 크다면 이 3계층에서 2계층으로 내려올 때 이 프래그먼테이션이 돼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프래그먼테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데이터 고속 전송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데이터를 사용자 메시지를 세그멘테이션 한 것도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크면 당연히 세그멘테이션 해야 돼. 거기서 이미 충분한 오버헤드 딜레이를 겪었는데 2계층 통신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또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고 프래그멘트드 된 게 중간에 라우터로 들어가든 호스팅 디바이스로 리시빙 디바이스로 들어가든 또 프래그멘트드 된 거를 어셈블 조립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오버헤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4계층 세그먼트를 이와 같이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를 1460으로 한정을 시켜 놓으면 하위 계층에서 프래그멘테이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1460이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듯이 이 TCP 세그먼트는 최소 TCP 헤더 20바이트가 붙게 되고 더 내려가면 IP 데이터그램 20바이트가 붙게 되니 20바이트, 20바이트를 더하면 40바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데이터리 필드인 20, 20을 고려해서 1460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도시 그림에 보면은 아까 보시면 앞쪽에서 설명할 때 세그먼트 보낼 때 이렇게 10개를 한꺼번에 보내거나 뭐 4개를 한꺼번에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도식적인 그림을 이런 그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컨티뉴어스한 샌더로부터 리시버로 컨티뉴어스한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세그먼트는 2개 정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이제 수신 장치가 2개 정도 세그먼트 수신하면 계속 에크를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슬라이딩 윈도우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바이트 단위의 시퀀스 넘버를 예로 든 이 그림에서는 실제 그 세그먼트가 2개씩 가고 X가 오고 이런 모습을 실제 상황에 조금 더 맞춰서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제션 어버이던스에 대한 건데요. 그림이 좀 이걸 설명하기에 명확하다고 했는데, 컨제션 컨트롤 메커니즘에 대한 거는 사실 여기에도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네요. 수신장치가 송신장치가 수신장치로부터 기대되는 액놀리지먼트를 받지 못한다거나 뭐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가 혼잡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데스티네이션 리시빙 디바이스가 뭔가 다른 프로세스를 하고 있어서 바쁘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컨제스션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더 심한 경우에는 전송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든지 하면서 컨제스션을 어보이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회피하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타이머라든지 별도의 알고리즘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이 이상으로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서요. 저는 해당 내용 또 뒤쪽 다른 과정에서 하게 될 때 기회가 되면 또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UDP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건데요. 거의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TCP에 비해서 거의 하는 일이 없다. 서투지서만 보고 이 그림에서도 보면 1, 2, 3, 4, 5, 6 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만약에 3번은 도중에 전송하는 도중에 없어졌나 봅니다. 전송 실패. 6번, 5번, 4번은 4, 5, 6은 들어왔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들어와요. UDP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빠른 딜리버리를 애플리케이션 내에 빠른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1번, 2번, 6번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이전 세그먼트가 들어왔다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처리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요. TCP와 마찬가지로 서버 쪽에서 웰론 포트 이용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까지가 TCP&UDP UDP 프로토콜을 위주로 14장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